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낡은 상가 골목에는 해질 무렵이면 언제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곤 했다. 김민준이 운영하는 작은 치킨집은 화려한 네온사이나 세련된 인테리어는 없었지만 정직한 맛과 푸짐한 양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소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였다. 그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낼 겨를도 없이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닭을 튀겨내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주문이 밀려드는 저녁 시간대는 그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전쟁 같은 순간이면서 동시에 그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가게의 한 구석에서는 헐렁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여자가 묵묵히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움직임은 기묘할 정도로 소음이 없고 간결해서 눈여겨보지 않으면 존재감을 느끼기 힘들 정도였다. 그녀는 민준의 여동생인 김서윤으로 며칠 전 휴가를 받아 오빠의 일을 돕기 위해 내려왔지만, 그녀의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는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소속이라는 무거운 신분이 감춰져 있었다. 그녀가 행주로 테이블을 닦아내는 동작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가 전혀 없었고, 무심한 듯 보이는 눈빛은 가게 내부의 모든 상황을 본능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평화롭던 가게의 분위기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는데, 입구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요란한 종소리와 함께 불청객들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셋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오자 좁은 가게 안은 순식간에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찼고, 식사를 하던 몇몇 손님들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며 그들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역 일대를 주름잡고 있다는 폭력 조직인 흑호파의 말단 조직원들이었고, 그들의 등장은 이 골목 상인들에게 있어서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다. 가장 앞장선 사내는 덩치가 곰처럼 거대하고 목덜미에 흉측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는 들어오자마자 빈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의자가 바닥을 긁으며 넘어지는 소리에 주방에 있던 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뛰쳐나왔고, 그는 사내들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다. 민준은 떨리는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려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것은 포식자 앞에 초식동물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서윤은 정리하던 테이블 옆에 멈춰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분석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사내들의 서 있는 위치와 무게중심, 그리고 허리춤에 불룩하게 튀어나온 것이 잭나이프나 삼단봉 같은 무기일 것이라고 짐작하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에게 있어 저들은 위협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단지 소란을 피우는 민간인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군인의 신분이 아닌 평범한 여동생으로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덩치 큰 사내는 민준의 앞으로 다가가 위협적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지난달에 밀린 관리비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가게를 뒤집어 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가 말하는 관리비란 명목상의 보호비일 뿐, 실제로는 영세 상인들의 고열을 짜내는 갈취 행위에 지나지 않았으며, 민준은 이미 낼 수 있는 돈을 모두 쥐어 짜낸 상태였기에 더 이상 줄 것이 없었다. 민준이 사정하듯 손을 비비며 며칠만 더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사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카운터 위에 놓인 이쑤시개 통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바닥에 쏟아진 이쑤시개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은 민준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처량해 보였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은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피해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사내는 민준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며 당장 현금 출납기를 열라고 소리쳤고, 나머지 2명의 사내들도 주방 쪽을 기웃거리며 집기들을 아무렇게나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영업 방해이자 폭력이었지만, 공권력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이 뒷골목에서
그들의 행패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서유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녀의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 멱살을 잡힌 채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차가운 분노가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지만 아직은 선을 넘지 않으려 스스로를 제어하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주방 쪽을 뒤지던 마른 체형의 사내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휘파람을 불었고 시선은 그녀의 몸을 훑어내렸다. 마른 사내는 서윤의 앞을 가로막으며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가 이런 곳에서 일하기에는 아깝다며 희롱 섞인 말을 던졌고 더러운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려 들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그 손을 쳐내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며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그의 손길을 피했고 그 동작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내는 자신이 헛손질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사내는 민망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거칠게 손을 뻗었지만 서유는 이미 계산된 움직임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었다. 민주는 여동생이 험한 꼴을 당할까봐 사색이 되어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도 그들에게 제발 동생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절규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덩치 큰 사내는 그런 민준이 귀찮다는 듯이 그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민준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테이블 모서리에 이마를 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진 민준이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자 서윤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가며 주변의 공기 흐름마저 바뀌는 듯했다. 서윤은 바닥에 쓰러진 오빠를 부축하기 위해 몸을 숙였고 흐르는 피를 지혈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상처 부위를 눌렀다. 그녀의 손길은 침착하고 빨랐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표정을 읽을 수 없었고 다만 꽉 깨문 입술만이 그녀의 심리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덩치 큰 사내는 그런 남매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웃음을 흘렸고 내일까지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가게가 아니라 너희들의 몸이 부서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가게 안에 있는 의자 몇 개를 더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가게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그들의 뒤통수에는 서윤의 살기 어린 시선이 꽂혀 있었다. 서윤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그들의 관절을 모두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팔을 붙잡으며 고개를 저었기에 그 자리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민준은 동생이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혹시라도 폭행 시비에 휘말려 군 생활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다. 폭력배들이 떠나고 난 뒤에 가게는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고 깨진 접시 조각과 엎어진 의자들이 그들의 만행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치우려 했지만 머리의 어지러움 때문에 다시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서유는 그런 오빠를 묵묵히 부축해 의자에 앉혔다. 그녀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민준의 상처를 소독하며 낮은 목소리로 내일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지만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소용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준의 말에 따르면 경찰들은 이미 흑호파와 결탁해 있거나 보복이 두려워 그들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신고는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올 뿐이었다. 서유는 소독약을 바르는 손을 잠시 멈추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창밖을 응시하며 오빠가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이 자신이 전장에서 겪었던 그 어떤 상황보다 더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군대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살인 기술을 연마했지만 정작 자신의 유일한 가족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민주는 진통제를 먹고 겨우 잠이 들었지만 그의 잠꼬대 섞인 신음소리는 얇은 벽을 넘어 서윤의 귓가에 끊임없이 들려왔고 그것은 그녀의 결심을 굳히는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달력을 확인했고 자신의 휴가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아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입가에 희미하고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가게에 나와 청소를 시작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가게 내부의 동선을 체크하고 주방에 있는 조리 도구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마치 작전 지역을 정찰하는 지휘관처럼 치밀하게 공간을 분석했다. 민주는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채 억지 웃음을 지으며 가게 문을 열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언제 다시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들에 대한 공포가 합리를 틀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어김없이 가게 앞에는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섰고 어제 왔던 그들이 다시 나타날 것임을 예고하는 듯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서윤은 걸레를 빨던 손을 멈추고 문 쪽을 바라보았는데 이번에는 어제보다 한 명이 더 늘어난 4명의 사내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 실제로 가게를 박살내겠다는 명백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민주는 그들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서윤이 뒤에서 단단히 받쳐주었기에 간신히 버틸 수 있었다. 서윤은 오빠의 귀에 대고 걱정하지 말고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작게 속삭였지만 민주는 동생을 두고 혼자 숨을 수는 없다며 고집을 피웠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하고 강렬해서 민주는 무언가에 홀린 듯 뒷걸음질 처주방 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사내들이 가게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마자 선두에 있던 놈이 야구 방망이로 입구에 있던 화분을 내리쳐 박살을 냈고 흙과 도자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들은 가게 안에 손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날뛰며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카운터 앞에 꼿꼿이 서서 그들의 광란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어제 서윤을 희롱했던 마른 사내가 쇠파이프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서윤에게 다가와 오늘은 오빠 대신 네가 돈을 갚을 거냐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그는 서윤의 턱을 쇠파이프 끝으로 들어올리며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었고 뒤에 있던 동료들은 킬킬거리며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는데 그 눈빛이 너무나 깊고 어두워서 사내는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아주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당장 나가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경고라기보다는 마지막으로 베푸는 자비에 가까웠다. 사내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리며 겁대가리를 상실했다며 조롱했다. 마른 사내가 화가 난 듯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며 서윤을 향해 위협적인 동작을 취했고 그 순간 서윤의 몸속에 내재되어 있던 특수부대의 본능이 폭발적으로 깨어났다. 쇠파이프가 서윤의 정수리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떨어지는 찰나의 순간 시간은 그녀에게만 유독 느리게 흐르는 듯했고 그녀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민해져 상대의 근육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상체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 공격 궤적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오른손으로 상대의 손목 관절을 정확하게 낚아채는 기민함을 보였다. 뼈가 어긋나는 둔탁하고 불길한 파열음이 가게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깨뜨렸고 마른 사내의 입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의 극심한 고통이 단말마처럼 터져 나왔다. 서윤은 상대가 고통으로 인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틈을 타잡고 있던 손목을 더욱 강하게 비틀며 그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쇠파이프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뒹굴었고 사내는 거품을 물며 팔을 부여잡고 뒹굴었지만 서윤의 시선은 이미 그를 떠나 나머지 3명의 사내들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멍하니 서 있던 나머지 일당들은 동료가 처참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다. 가장 뒤쪽에 서 있던 덩치 큰 사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욕설을 내뱉었고 나머지 2명에게 당장 저 여자를 죽여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명령을 받은 두 사내는 품 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지만 움직임은 흥분으로 인해 크고 조잡하기 그지없었다. 서윤은 그들의 허술한 보법과 무기를 쥔 손의 위치를 보며 코웃음을 쳤고 특수 임무단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살상무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전개시켰다. 첫 번째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덤벼들자 서윤은 한 발자국 앞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강력하게 가격했고 숨이 턱 막힌 사내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회전력을 이용해 뒤돌려 차기를 날려 두 번째 사내의 턱을 정확히 가격했으며 그 충격으로 사내는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고 테이블 위로 처박혔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잔과 접시들이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주방 안쪽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민주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자신의 여동생이 마치 액션 영화의 주인공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잔혹하고 효율적인 살인 병기처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을 것 같던 순한 동생이 사람의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하는 모습은 그에게 낯선 공포감마저 안겨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가슴 속에서는 그동안 당해왔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묘한 카타르시스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순식간에 부하 셋이 무력화되자 홀로 남은 덩치 큰 사내는 들고 있던 야구 방망이를 고쳐쥐며 뒷걸음질 쳤는데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윤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만 자존심 때문에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에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발로 차서 멀리 치워버리고 빈손인 상태로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는 포식자 같았다. 덩치 큰 사내가 괴성을 지르며 야구 방망이를 횡으로 휘둘렀지만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피한 뒤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어 무릎으로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억 소리와 함께 사내의 상체가 앞으로 숙여지자 서윤은 그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그대로 근처에 있던 철제 테이블 모서리에 얼굴을 들이박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내의 코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나왔고 그는 비틀거리며 바닥으로 쓰러져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바닥에 쓰러진 4명의 사내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신음소리를 냈고 서윤은 그들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며 혹시 모를 반격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확인 사살을 하듯 급소를 한 번씩 더 가격했다. 그녀는 쓰러진 덩치 큰 사내의 발목을 밟아지시기며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는 이곳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한 전율을 담고 있었다. 사내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고 살려만 달라고 애원했다. 서윤은 쭈그려 앉아 사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너희들의 보스가 누구인지 물었고 사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횡설수설하며 흑호파의 부두목인 장기철의 이름을 불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 각인시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당장 꺼지지 않으면 기어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사내들은
부러진 팔과 다리를 끌며 서로를 부축해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가게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오자 서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고 그제야 그녀의 눈빛에서 살기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스스로의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는데 오랜만에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에 묘한 흥분과 혐오감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주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곳에는 민준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민준은 주방에서 나와 서윤에게 다가왔지만 선뜻 말을 걸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방금 전 동생이 보여준 낯선 모습이 그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어깨를 잡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고 서윤의 옷에 묻은 핏자국이 그녀의 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의문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고 서윤은 그런 오빠의 눈빛을 피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다.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군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그냥 행정병이라며 웃어넘기던 예전의 대답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깨달았다.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저 훈련을 좀 세게 받았을 뿐이라며 얼버무렸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에 박힌 굳은 살과 상처들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동생이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엉망이 된 가게 내부를 둘러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부서진 집기들을 정리하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민준이 그녀의 팔을 잡고 만류했다. 민준은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자고 말하며 가게 문을 잠그고 셔터를 내렸는데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두워진 가게 안에서 남매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유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미행이 붙지 않았는지 확인했고 습관적으로 주변의 지형지물을 스캔하며 잠재적 위협 요소를 파악했다. 민주는 그런 서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려왔는데 평범한 20대 여성이 가져야 할 밝음 대신 전장의 긴장감을 안고 사는 동생이 안쓰러웠기 때문이었다. 그는 동생의 손을 꼭 잡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오빠가 지켜주겠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서유는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멍하니 서 있었는데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흐르며 긴장했던 근육들을 풀어주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씻겨 내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보여준 폭력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고 흑호파 놈들이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더 큰 보복을 해올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서유는 젖은 머리를 말리며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고 그 안에는 군 시절 연락처들과 비상시를 대비한 은신처 정보들이 암호로 적혀 있었다. 그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오빠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적어 내려갔고 그녀의 표정은 다시금 냉철한 군인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한편 흑호파의 아지트인 유흥가 뒷골목의 허름한 사무실에서는 처참한 몰골로 돌아온 조직원들을 보며 부두목 장기철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재떨이를 집어 던지고 있었다. 그는 여자 한 명에게 4명이 당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이것이 소문이라도 난다면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 뻔했기에 치욕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기철은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비벼 끄며 당장 조직원들을 더 모으라고 소리쳤고 이번에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이를 갈았다. 장기철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끝장을 보기 위해 무기들을 챙기라고 지시했고, 그의 눈에는 살인도 불사하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그는 지역 경찰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밤 그 구역 순찰을 돌지 말라고 언지를 주었고, 뇌물로 다져진 그들의 유착 관계는 이번에도 원활하게 작동했다. 장기철은 전화를 끊으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고, 오늘 밤이야말로 그 건방진 계집과 가게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리는 정막에 잠겼지만 그 정막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불안했고, 서유는 잠들지 못한 채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감각을 곤두세웠고 언제든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본능은 오늘 밤이 무사히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고, 그 예감은 불행하게도 빗나가는 법이 없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골목 어귀에서 수십 대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 그림자들이 때를 지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강목뿐만 아니라 쇠사슬과 회칼 같은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서유는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조용히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전술용 단검과 플래시 라이트를 꺼내 들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하며 그녀는 깊은 심호흡과 함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흑호파의 중간 보스인 장기철은 사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부하들이 전해준 보고를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고작 여자 한 명에게 건장한 조직원 4명이, 그것도 무기를 든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사실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탁자 위에 놓인 위스키 잔을 신경질적으로 들이키며 부하들의 무능함을 질타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가게 뒤에 다른 세력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장기철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탁자 위에 널브러진 부하들의 진단서를 훑어보았는데, 골절과 파열 등 부상의 정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했다. 단순히 힘이 센 여자가 휘두른 주먹이라기보다는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타격한 전문가의 솜씨라는 것이 진단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골목 상권 장악이 자신의 승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기에 이토록 작은 가게 하나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행동대장을 호출하여 오늘 밤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그 치킨집을 박살내고 본보기를 보이라고 지시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가게를 완전히 철거해버리고 그 남매를 불구로 만들어서라도 이 구역에서 쫓아내겠다는 잔혹한 심산이었다. 행동대장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하겠다고 맹세했고, 장기철은 서랍에서 사시미 칼을 꺼내 탁자에 꽂으며 실패는 죽음뿐임을 경고했다. 한편 가게 안의 서유는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함 속에서 다가올 위협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고, 그녀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녀는 오빠인 민준에게 오늘은 가게 문을 열지 말고 잠시 친척 집에 피해 있으라고 설득했지만, 민준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칠 수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서유는 오빠의 고집이 이해가 가면서도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음이 타들어갔다. 서유는 민준의 어깨를 붙잡고 평소와는 다른 엄격한 목소리로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과도 같은 것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 그녀는 놈들이 어제와는 비교도 안 될 병력을 이끌고 올 것이며 오빠가 곁에 있으면 자신이 제대로 싸울 수 없다는 냉정한 사실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했다. 민주는 동생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결연한 의지와 살기에 압도되어 결국 고개를 떨구며 그녀의 뜻에 따르기로 힘겹게 결정했다.
민준이 짐을 챙겨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서유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조차 사치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행동을 개시했다. 그녀는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내부의 모든 불을 끈 채 오직 거리의 가로등 불빛에 의지하여 공간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테이블과 의자들을 입구 쪽에 불규칙하게 배치하여 적들의 진입 속도를 늦추고 동선을 제한하는 바리케이드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주방으로 들어간 서유는 날이 잘 선 식칼들을 손에 닿기 쉬운 곳곳에 숨겨두었고 튀김기 옆에는 밀가루 포대와 고춧가루 통을 미리 개봉해 두었다.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민간 사회에서 그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제한적이었지만 특수부대원에게는 주변의 모든 사물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냉장고에 있던 얼음 주머니를 꺼내 목 뒤에 대고 열을 식히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전투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서 돌렸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지자 골목의 인적은 완전히 끊겼고 거리에는 을씨년스러운 바람만이 불어와 가게의 유리창을 덜컹거렸다. 서유는 가게 한가운데 의자를 놓고 앉아 눈을 감은 채 청각에 온 신경을 집중했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다수의 발소리와 거친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며 호흡을 가다듬었고 이제 곧 시작될 피해 연회에 대비해 아드레날린을 천천히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가게 앞에 수십 대의 오토바이와 승합차가 멈춰 서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떼를 지어 내리자 골목은 순식간에 검은 물결로 뒤덮였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그리고 번쩍이는 회칼들이 들려 있었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살벌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장기철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만 내린 채 차가운 눈빛으로 가게를 응시하며 행동대장에게 손짓으로 공격 명령을 내렸다. 행동대장의 신호와 함께 선두에 있던 조직원들이 고함을 지르며 가게 유리창을 향해 벽돌과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고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이 났다. 깨진 창문 틈으로 매캐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으려 하자 서유는 재빨리 소화기를 들어 초기 진화를 함과 동시에 하얀 분말 가루를 연막탄처럼 활용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뿌연 연기로 가득 찼고 밖에서 지켜보던 조직원들은 시야가 가려지자 잠시 주춤하며 진입을 망설였다. 서유는 연기 속에서 몸을 낮추고 주방 카운터 뒤로 숨어들어 어둠에 적응된 눈으로 적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메인 전원 차단기를 내려 가게 안을 완벽한 암흑천지로 만들었고 이는 야간 투시 장비가 없는 적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줄 것이 분명했다. 조직원들은 휴대폰 조명과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지만 그들의 불빛은 연기 때문에 난반사되어 시야 확보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이었다. 첫 번째 조가 바리케이드를 넘어 주방 쪽으로 다가오자 서유는 미리 준비해둔 유리병을 바닥으로 굴려 소리를 내므로써 그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렸다. 놈들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리는 순간 서유는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선두에 있던 놈의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하고 동시에 목을 졸라 기절시켰다. 억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동료를 보지 못한 뒤쪽의 조직원들은 계속해서 허공에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공포감을 키워갔다. 서유는 쓰러진 놈의 손에서 쇠파이프를 빼앗아 들고 다음 목표물을 향해 소리 없이 이동했는데 그녀의 발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적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다리 관절과 손목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무력화시켰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위치를 바꿔가며 교란 작전을 펼쳤다. 어둠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가자 조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서로 부딪히고 엉키며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장기철은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와 혼란스러운 고함 소리에 미간을 찌푸리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분명 압도적인 숫자로 밀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학살이 아닌 고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해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는 차문을 열고 나와 확성기를 든 채 안에 있는 놈들에게 당장 불을 켜고 닥치는 대로 부수라고 악을 쓰며 소리쳤다. 보스의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린 조직원들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대열을 정비하고 동시에 달려들어 집기들을 부수며 서윤을 압박해 들어왔다. 공간이 좁아지고 포위망이 좁혀오자 서윤은 더 이상 은신만으로는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주방 조리대 위로 뛰어올라 높은 위치를 점거하고 달려드는 적들의 머리 위로 발차기를 날리며 마치 춤을 추듯 그들의 공격을 피하고 받아쳤다. 서윤의 발차기에 맞은 조직원 하나가 주방 밖으로 날아가 테이블 위로 처박혔고 그 충격으로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녀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적의 무기를 빼앗아 역이용하거나 동료끼리 서로 공격하게 만드는 고도의 기술을 선보였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분명했기에 그녀의 몸에도 하나둘씩 타박상과 찰과상이 늘어가고 있었고 체력 소모 또한 극심해지고 있었다. 치열한 난투극 도중 한 조직원이 휘두른 칼날이 서윤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가며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옷 위로 배어 나왔다. 서윤은 짧은 신음을 삼키며 상처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반격을 가해 그놈의 손목을 꺾어버리고 칼을 빼앗아 바닥에 꽂아버렸다. 피냄새가 퍼지자 서윤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고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야수성이 서서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방에 있던 밀가루 포대를 집어들어 적들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하얀 가루가 폭발하듯 퍼지며 놈들의 시야와 호흡을 방해했다. 기침을 하며 괴로워하는 적들 사이를 누비며 서윤은 프라이팬과 냄비 뚜껑을 방패와 둔기로 활용해 그들의 머리통을 사정없이 가격했다. 텅텅 거리는 둔탁한 타격음이 리듬감 있게 울려 퍼졌고 바닥에는 신음하며 나뒹구는 조직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만 갔다. 장기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의 최정예 호위 무사 2명을 대동하고 직접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그의 등장으로 조직원들은 길을 터주며 물러섰고 가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며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다. 장기철은 엉망이 된 가게와 쓰러진 부하들을 둘러보고는 혀를 차며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서윤을 향해 비릿한 조소를 날렸다. 그는 서윤에게 제법이라며 칭찬 아닌 칭찬을 던지면서도 이제 장난은 끝났다며 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불법 개조 총기였다. 총구를 겨누는 장기철을 보며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와 경악 때문이었다. 장기철은 서윤이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천천히 다가왔다. 서윤은 총구의 방향과 장기철의 시선을 분석하며 회피 기동을 위한 근육의 텐션을 조절했고 주변의 엄폐물을 찾기 위해 곁눈질로 주위를 살폈다. 총이라는 압도적인 무기 앞에서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며 역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장기철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작별 인사를 고하려는 찰나 밖에서 갑작스러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장기철의 시선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하지만 그 사이렌 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다른 곳으로 향하는 듯했고 장기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찰도 내 편이라며 낄낄거렸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통을 장기철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며 몸을 날렸다. 탕하는 총성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고 총알은 서윤의 귀 옆을 스치며 뒤쪽 벽에 박혔지만 그녀의 돌진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서윤은 장기철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이어서 턱을 올려차 그를 뒤로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장기철의 호위무사들이 즉시 달려들어 서윤을 떼어놓았고 그녀는 그들의 강력한 힘에 밀려 벽으로 거칠게 밀쳐졌다. 서윤은 입안에 고인 피를 뱉어내며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그녀의 눈빛은 이제 막 사냥을 시작한 맹수처럼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의 입가에 맺힌 붉은 피는 그녀의 창백한 피부와 대조되어 더욱 섬뜩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벽을 짚고 일어서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와도 같았다. 장기철의 호위무사들은 거구의 몸집에 걸맞지 않은 민첩함으로 서윤의 좌우를 조여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공간의 좌표와 적들의 동선이 3차원 그리드로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왼쪽 사내의 주먹을 간발의 차로 피하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고 체중을 실은 팔꿈치로 그의 인중을 정확히 가격하여 고개를 뒤로 젖히게 만들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사내가 주춤하자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오금을 걷어차 무릎을 꿇린 뒤 회전력을 이용한 뒷발차기로 나머지 한 명의 복부를 강타하여 거리를 벌려 놓았다. 가게 안의 조명은 대부분 파손되어 깜빡거리거나 꺼져 있었지만 간간이 비치는 거리의 네온사인 불빛이 내부를 어지럽게 비추며 기괴한 그림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발로 차서 장기철이 떨어뜨린 권총 쪽으로 날려보냈고 장기철이 총을 줍기 위해 손을 뻗는 순간 날카로운 파편이 그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가게 만들었다. 장기철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는 사이 서윤은 재빨리 카운터 쪽으로 몸을 날려 남아있던 비상 전원 스위치마저 완전히 내려버렸다. 순식간에 가게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고통에 찬 신음소리만이 공포 영화의 효과음처럼 공간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어둠은 일반인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특수 훈련을 받은 서윤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든든한 아군이자 그녀의 능력을 극대화해주는 무대였다. 그녀는 시각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청각과 공기의 흐름만으로 적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패닉에 빠져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는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비웃듯 소리 없이 그들 뒤로 접근했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 있던 조직원의 목을 뒤에서 조르며 경동맥을 압박했고 그는 소리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서윤의 팔 안에서 축 늘어지며 기절해버렸다.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다른 조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확인하려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 혹은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파열음뿐이었다. 장기철은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켜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부싯돌만 헛돌았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그를 밑바닥부터 잠식해 들어왔다. 그는 자신의 호위 무사들에게 당장 전연을 잡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들 역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공격에 대비하느라 방어적인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되어 호위 무사 중 한 명의 발목을 낚아채 균형을 무너뜨렸고 그가 넘어지며 팔을 휘젓자 옆에 있던 다른 조직원이 그에게 맞고 쓰러지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녀는 이 혼란을 틈타 넘어진 무사의 팔관절을 역방향으로 꺾어버렸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끔찍한 비명소리는 남은 자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가게 안은 이제 서윤이라는 포식자가 지배하는 사냥터로 변모해 있었고 그녀는 사냥감을 한 번에 죽이지 않고 천천히 고통을 주며 말려 죽이는 잔혹한 사냥꾼의 면모를 보였다. 그녀는 탁자 밑에 숨어있던 조직원을 끌어내어 갈비뼈를 가격했고 도망치려는 자의 무릎 뒤를 걷어차 영구적인 장애를 안겨주었으며 그 모든 과정은 기계적일 정도로 냉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조직원들은 이제 서윤을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탈출하기 위해 출구를 찾아 더듬거리며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바닥에 깔린 유리 파편들이 그들의 손과 무릎을 찔렀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윤의 살기에 비하면 그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직 쓰러지지 않은 마지막 호위 무사는 품에서 거대한 사냥용 칼을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두르며 서윤의 접근을 막으려 발악했다.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지만 서윤은 그 패턴을 차분하게 분석하며 그가 지쳐서 빈틈을 보일 때까지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무사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칼을 휘두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순간 서윤은 바닥에 있던 깨진 의자 다리를 집어들어 그의 손목을 정확하게 강타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무기가 사라진 그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처럼 뒷걸음질 쳤지만 서윤은 자비 없이 그의 명치를 가격하고 쓰러지는 그의 머리를 바닥에 처박아 기절시켰다. 이제 가게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서윤과 구석에 몰려 벌벌 떨고 있는 장기철 단 두 사람뿐이었고 장기철은 자신의 모든 병력이 단 한 명의 여자에게 괴멸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더듬어 아까 떨어뜨린 총을 찾으려 했지만 어둠 속에서 서윤의 발이 그의 손등을 짓밟으며 그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서윤은 장기철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벽으로 밀어붙였고 그녀의 차가운 숨결이 그의 귓가에 닿자 그는 오줌을 지릴 정도로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서윤은 낮은 목소리로 당장 이 구역에서 떠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내 놈의 목을 따서 내 보스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악마의 저주처럼 들렸다. 장기철은 살려만 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비굴하게 애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윤은 그를 놓아주며 쓰레기 같은 놈들을 데리고 당장 꺼지라고 명령했다. 장기철은 비틀거리며 출구를 향해 도망쳤고 아직 움직일 수 있는 몇몇 조직원들도 부상당한 동료들을 부축하거나 버려둔 채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가게 안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고 바닥에는 그들이 흘리고 간 핏자국과 부서진 집기들만이 처참했던 전투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서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고 주르륵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더듬어 부상 부위를 확인했는데 팔뚝의 자상은 생각보다 깊어 피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어 욱신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은 자신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군사기술을 사용하여 끔찍한 상해를 입혔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생각을 고쳐먹고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정당 방위였으며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비도 베풀 필요가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팔의 상처를 단단히 묶어 지혈하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 했다. 가게 밖의 골목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했지만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핏자국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했다. 서윤은 주변을 경계하며 혹시라도 숨어 있는 적이 없는지 살폈지만 다행히 흑호파 놈들은 꼬리를 말고 모두 도망친 뒤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고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임을 알고는 이 긴 밤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새삼 실감했다. 그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도청이나 위치 추적을 당할까봐 휴대폰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버렸다. 서윤은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엉망이 된 내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지금은 청소를 할 때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때임을 직감했다. 장기철과 같은 자들은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절대로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더 크고 잔인한 보복을 준비해서 돌아올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놈들이 단순히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공권력이나 더러운 수단을 동원해 자신과 오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깨진 카운터 서랍을 뒤져 현금을 챙기고 중요한 장부와 서류들을 가방에 담으며 임시 거처를 옮길 준비를 서둘러 진행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지자 서유는 반사적으로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몸을 낮춰 경계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경찰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경관이었고 그들은 난장판이 된 가게 내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다. 서유는 긴장을 풀지 않은 채 그들을 주시했는데 그들의 눈빛이 피해자를 걱정하는 경찰의 것이라기보다는 먹잇감을 찾는 하이에나의 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관 중 한 명이 곤봉을 만지작거리며 서윤에게 다가와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신분증을 요구했지만 서윤은 직감적으로 그들이 장기철이 말했던 부패한 경찰임을 알아차렸다. 경찰은 서윤의 몰골과 가게 안의 참상을 번갈아 보며 쌍방 폭행과 기물 파손 혐의로서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피해자인 서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서윤은 그들의 제복 명찰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고 기억해두며 순순히 따라가는 척하다가 기회를 봐서 탈출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제압할지를 고민했다. 하지만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깡패를 때려 눕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며 그것은 곧 국가 공권력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행위가 될 것이기에 신중해야만 했다. 그녀는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치며 냉정한 태도로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며 시간을 벌기로 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은 서유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가게를 바라보며 씁쓸한 기분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놈들의 본거지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역발상을 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손을 만지작거리며 만약 경찰서가 아닌 딴 곳으로 향한다면 그때는 주저없이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앞좌석의 경찰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은밀한 신호를 주고받는 듯했다. 서유는 그들의 미세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다가올 또 다른 위협에 대비해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키고 명상하듯 호흡을 가다듬었다. 차량은 예상대로 관할 경찰서 방향이 아닌 인적이 드문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고 서윤의 눈빛은 다시금 매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연행이 아니라 납치에 가깝다는 것을 확신했고 장기철이나 그 윗선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신을 처리하려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앞좌석 시트 뒤에 숨겨진 틈을 확인하고 차량이 감속하는 코너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제압해야 사고 없이 차를 세울 수 있을지 계산을 마쳤다. 서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는 뒷골목의 깡패들을 넘어 부패한 권력과의 싸움으로 전장이 확대되고 있었다. 경찰차가 도심의 불빛을 뒤로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 입구의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자 덜컹거리는 차체와 함께 서윤의 몸도 좌우로 흔들렸지만 그녀의 시선은 앞좌석에 앉은 두 경찰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운전석의 경찰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을 힐끔거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조수석의 경찰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일이 잘 처리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서유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수갑이 채워지지 않은 양손을 조용히 모으며 호흡을 멈추고 근육의 폭발적인 힘을 준비했다. 그녀는 차량이 급커브를 돌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맹수처럼 몸을 날려 조수석 경찰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조수석의 경찰이 컥 소리를 내며 버둥거리자 운전석의 경찰은 당황하여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차량은 도로 옆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멈춰섰다. 충격으로 인해 잠시 정신이 혼미해질 법도 했지만 서유는 훈련된 반사신경으로 충격을 최소화하며 이미 기절해버린 조수석 경찰을 밀쳐내고 운전석 쪽으로 몸을 넘겼다. 운전석의 경찰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좁은 차 안에서 서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녀의 주먹이 그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경찰의 눈이 뒤집히며 고개가 꺾였고 차 안은 순식간에 거친 숨소리만이 감도는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렸다. 서유는 기절한 두 경찰을 차 밖으로 끌어내어 도로변의 풀숲에 던져놓고 그들의 주머니를 뒤져 수갑 열쇠와 스마트폰 그리고 신분증을 챙겼다. 그녀는 경찰의 스마트폰 잠금을 지문 인식을 통해 해제하고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확인하여 그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뜬 이름은 흑호파의 보스 최 회장이었고 메시지 내용에는 민준을 이미 자신들의 본거지인 클럽 바빌론 지하 창고로 끌고 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유는 화면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갈았는데 법을 수호해야 할 경찰이 조폭의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납치까지 방조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조수석 경찰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깨운 뒤 차가운 목소리로 최 회장이 민준을 데려간 정확한 위치와 그곳의 경비 병력에 대해 신문했다. 경찰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저항하려 했지만 서윤이 손가락 관절을 하나씩 꺾으려 하자 비명을 지르며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술술 불기 시작했다. 최 회장은 이 지역 정재계 인사들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거물급 조폭으로 클럽 바빌론은 그들의 불법 자금 세탁소이자 아지트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유는 경찰을 기절시켜 다시 풀숲 깊숙한 곳에 숨기고 그들의 순찰차를 몰아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서유는 놈들의 본거지가 단순한 깡패 소굴이 아니라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요새와도 같은 곳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맨몸으로 돌입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도심의 한적한 공영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707 특임단 시절 함께 복무했던 정보가 출신의 동료 강진우에게 연락을 취했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호출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서윤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하고 군말 없이 약속 장소로 나오겠다고 대답했다. 서윤은 편의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구입해 얼굴을 가리고 약속 장소인 허름한 창고형 정비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비소의 셔터가 올라가고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진우는 서윤의 엉망진창인 몰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곧바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노트북을 켜 정보망을 가동했다. 서윤은 진우에게 클럽 바빌론의 설계도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최 회장의 집무실 위치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고 민간인 신분으로 구할 수 있는 최대치의 전술 장비를 부탁했다. 진우는 해킹 프로그램을 돌려 클럽의 내부 구조를 3D로 시각화하여 모니터에 띄웠고 지하 2층에 VIP룸과 감금 시설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서윤에게 이건 미친 짓이라며 말렸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도끼를 보고는 결국 한숨을 쉬며 창고 구석의 비밀 금고를 열었다. 진우가 꺼내놓은 장비들은 총기류를 제외하고 특수 부대원들이 비공식 작전에서 사용하는 최고급 전술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 서윤의 눈을 번뜩이게 했다. 탄소 섬유로 제작된 강화 슈트와 충격을 흡수하는 전술 조끼, 그리고 날카로운 티타늄 단검과 신축성 3단봉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다. 또한 적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연막탄과 순간적으로 고압 전류를 방출하는 테이저 건 등은 다수의 적을 상대해야 하는 서윤에게 필수적인 아이템들이었다. 서윤은 장비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착용했고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치킨집 알바생이 아닌 전장의 사신 그 자체였다. 진우는 클럽 바빌론의 보안 서버를 해킹하여 내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는데 입구부터 복도마다 건장한 기도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무전기를 든 경호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특히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는 금속 탐지기와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다. 서윤은 환기구와 비상구 동선을 체크하며 침투 루트를 구상했고
진우는 클럽의 조명 시스템과 화재 경보기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그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유는 진우에게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정비소를 나섰는데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클럽 바빌론은 화려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소리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고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며 타락한 도시의 밤을 대변하고 있었다. 서유는 클럽 뒷골목의 쓰레기 하치장 근처에 몸을 숨기고 옥상으로 이어지는 배수관을 타고 조용히 건물 외벽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거미처럼 은밀하고 신속해서 아래를 지나가는 취객이나 경비원들은 머리 위에서 누군가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옥상에 도착한 서유는 잠겨있는 철문을 특수 공구로 따고 내부로 진입했는데 계단 통로의 CCTV는 진우의 해킹 덕분에 이미 먹통이 되어 있었다.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가던 서유는 순찰을 돌던 경비원 2명과 마주쳤지만 그들이 무전을 치기도 전에 3단봉을 휘둘러 순식간에 제압해버렸다. 그녀는 기절한 경비원들을 비상계단 구석에 숨기고 그들의 아이디 카드를 탈취하여 보안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클럽 내부는 쿵쾅거리는 비트 소리와 환호성으로 가득 차 있어 웬만한 소음은 묻혀버리기 때문에 서윤이 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그녀는 인파 속에 섞여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보안 요원들의 위치와 숫자를 파악했고 지하로 내려가기 위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 그때 클럽의 대형 스크린에 최 회장의 모습이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는데 그는 VIP 룸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유는 그 모습을 보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무전기 이어폰을 귀에 꽂고 진우에게 지하 전력 차단 신호를 보냈다. 잠시 후 펑하는 소리와 함께 클럽 내부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비상등만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찾아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이 혼란은 서윤이 기다리던 완벽한 기회였고 그녀는 패닉에 빠진 인파를 뚫고 지하로 향하는 비상구로 질주했다. 지하 1층 복도에는 당황한 경호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나타난 서유는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그녀는 연막탄을 던져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 후 열화상 고글을 착용하고 연기 속으로 뛰어들어 적들을 하나씩 사냥하기 시작했다. 경호원들은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팔과 다리가 부러져 나갔고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서유는 쓰러진 적들을 뒤로하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 섰는데 그곳에는 최정예 용병 출신의 경호팀이 중무장을 한 채 버티고 있었다. 용병 팀장은 서윤을 발견하자마자 사격 명령을 내렸고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들이 불을 뿜으며 총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해둔 방탄 방패 대용의 철제 트레이를 들어 총알을 막아내며 엄폐물 뒤로 몸을 날려 숨었다. 그녀는 품에서 섬광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고 적들의 발밑으로 굴렸는데 강력한 빛과 폭음이 터지며 용병들의 시야와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서유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튀어나가 단검과 3단봉을 이용해 현란한 근접 격투수를 펼치며 용병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최 회장의 집무실 앞까지 도달한 서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문에 귀를 대고 내부의 동태를 살폈는데 안에서는 민준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최 회장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끼며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문을 박차고 들어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라 악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심판의 시간이 될 것임을 다짐하며 눈빛을 차갑게 빛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되어 그들에게 진정한 공포를 보여줄 것이었다. 방 안으로 진입한 서윤의 눈앞에는 의자에 묶여 피투성이가 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민준과
그 옆에서 골프채를 들고 서 있는 최 회장의 모습이 들어왔다. 최 회장은 갑작스러운 침입자에 놀라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서윤을 알아보고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며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죽이라고 손짓했다. 방 안에 있던 4명의 거구들이 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간파하고 있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최후의 결전을 시작했다. 서윤은 날렵하게 몸을 숙여 첫 번째 놈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며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렸고 뒤따라오던 놈의 명치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서윤의 압도적인 무력에 최 회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황급히 책상 서랍을 열어 리볼버 권총을 꺼내 들고 민준의 머리에 겨누며 서윤에게 당장 멈추지 않으면 오빠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서윤은 동작을 멈추고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최 회장을 노려보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최 회장은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무기를 버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명령했다. 서윤은 천천히 손에 든 삼단봉과 단검을 바닥에 내려놓고 양손을 들어 올리며 항복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녀의 눈은 최 회장의 손가락과 민준의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최 회장은 그녀가 무기를 버리자 긴장이 풀렸는지 총구를 아주 잠시 흔들렸고 서윤은 그 1초의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목에 차고 있던 소형 투척용 나이프를 빛의 속도로 던졌고 나이프는 정확하게 최 회장의 손목에 꽂혔다. 최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리자 서윤은 총알같이 튀어나가 책상을 밟고 도약하여 최 회장을 덮쳤다. 두 사람이 뒤엉켜 바닥을 구르는 사이 민주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도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고 서윤은 최 회장의 얼굴에 무자비한 주먹을 꽂아 넣으며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최 회장은 피범벅이 된 얼굴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서윤은 그의 목을 조르며 오빠가 흘린 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차갑게 속삭였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진우가 해킹을 통해 경찰청 본청에 직접 신고한 덕분에 타락하지 않은 광역수사대가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최 회장을 기절시켜 민준 옆에 던져두고 오빠의 밧줄을 풀어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쌌다. 민준은 퉁퉁 부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울먹였고 서윤은 그런 오빠를 꼭 껴안아주며 이제 다 끝났다고 위로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는데 최 회장의 배후에 있는 더 큰 권력들이 그를 빼내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최 회장의 비밀 장부를 발견하고 그것을 챙겨 품에 넣으며 이것이 놈들을 완전히 매장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경찰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서윤은 손을 들고 그들에게 장부와 최 회장을 넘기며 자신은 피해자 가족임을 밝혔다. 병원 복도는 새벽의 차가운 공기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고 링거액이 떨어지는 규칙적인 소리만이 김민준이 입원한 1인실의 정막을 채우고 있었다. 서윤은 오빠의 침대 곁에 의자를 놓고 앉아 깊은 잠에 빠진 그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감각은 여전히 날카롭게 깨어 있었다. 민주는 갈비뼈 골절과 전신 타박상이라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수술을 마친 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서윤은 오빠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었다. 병실 밖에는 경찰 2명이 경호를 명목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서윤은 그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감시하고
구금하기 위해 서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지난밤 최 회장의 비밀 장부를 넘겨받은 광역수사대 팀장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 윗선인 경찰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최 회장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진우의 정보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병실 문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과도 깎는 칼을 손에 쥐기 쉬운 위치에 놓아두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폭력 조직 하나를 와해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고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는데 그의 가슴에 달린 경찰 배지는 그가 이 지역 경찰 조직의 정점에 있는 서장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민준을 힐끔 쳐다보고는 혀를 차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아닌 귀찮은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서윤에게 다가와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테니 걱정 말고 푹 쉬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입을 다물라는 무언의 압박이 숨겨져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장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최 회장의 처벌 수위와 배후 세력에 대한 수사 계획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서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서장은 헛기침을 하며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얼버무렸지만 서윤은 이미 그가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서장은 서윤의 어깨를 툭툭 치며 젊은 사람이 너무 정의감에 불타면 다칠 수 있다고 은근한 협박을 남기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내렸고 그녀는 법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자신이 직접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서장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 복장을 한 여자가 마스크를 쓴 채 카트를 밀고 병실로 들어왔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일반적인 의료진의 것과는 미세하게 달랐다. 서윤은 그녀가 주사기를 꺼내 약물을 주입하려는 동작에서 손가락의 굳은 살과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을 포착했고 본능적으로 그녀가 전문적인 킬러임을 알아차렸다. 여자가 민준의 링거줄에 주사 바늘을 꽂으려는 찰나 서윤은 번개같이 튀어나가 여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고 깨진 유리 틈으로 흘러나온 투명한 액체는 바닥을 하얗게 태우며 독극물임을 증명했다. 정체가 탄로난 여자는 품에서 메스를 꺼내 서윤의 목을 향해 휘둘렀지만 서윤은 고개를 뒤로 젖혀 피함과 동시에 그녀의 복부에 강력한 압차기를 꽂아 넣었다. 좁은 병실 안에서 두 여자의 치열한 사투가 벌어졌지만 소음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서윤은 킬러의 공격을 유연하게 흘려내며 주변의 의료기구들을 이용해 반격을 가했고 링거 거치대로 그녀의 칼을 막아낸 뒤 팔꿈치로 관자놀이를 가격하여 중심을 무너뜨렸다. 킬러가 비틀거리자 서윤은 그녀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어붙였고 잠시 후 킬러는 축 늘어지며 기절해버렸다. 서윤은 기절한 킬러를 화장실로 끌고 가 결박해놓고 밖을 지키던 경찰들이 이 사실을 눈치챘는지 확인했지만 그들은 모른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리를 비운 것인지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이것이 서장이 꾸민 짓임을 확신하고 더 이상 병원에 머무르는 것은 민준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즉시 진우에게 연락하여 사설 구급차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오빠를 안전한 곳으로 이송할 준비를 서둘렀다. 민준은 마취 기운 때문에 여전히 비몽사몽한 상태였지만 서윤은 그에게 귓속말로 조금만 참아달라고 속삭이며 재빨리 짐을 챙겼다. 얼마 후 진우가 수배한 사설 구급 요원들이 도착하여 민준을 신속하게 옮기기 시작했고 서윤은 그들이 떠나는 것을 확인한 뒤 병원에 남아
마지막 청소를 시작했다. 그녀는 서장이 보낸 감시자들이 병원 로비와 주차장에 깔려 있다는 것을 CCTV 해킹을 통해 파악하고 정면 돌파가 아닌 교란 작전을 쓰기로 했다. 그녀는 병원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켜 혼란을 유발한 뒤 의사 가운을 훔쳐 입고 인파 속에 섞여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화재 경보 소리에 당황한 감시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서유는 유유히 포위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지하 주차장 구석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에 탑승한 서유는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열어 진우가 준비해준 새로운 장비들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마취총과 도청장치, 그리고 서장의 자택 구조도가 들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녀가 방어가 아닌 공격으로 태세를 전환했음을 의미했다. 서유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백미러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차가운 분노만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으며 도시의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고 그녀의 목적지는 서장의 은밀한 별장이었다. 도심을 벗어난 한적한 교회에 위치한 서장의 별장은 높은 담벼락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서윤에게는 그저 조금 까다로운 놀이터에 불과했다. 그녀는 별장 뒤편의 야산을 타고 접근하여 담벼락의 사각지대를 찾아냈고 와이어를 이용해 소리 없이 정원을 넘어 내부로 침투했다. 정원에는 맹견들이 풀어져 있었지만 서유는 바람의 방향을 계산하여 마취총을 발사해 개들을 잠재우고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분석하며 본관으로 접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은밀해서 최첨단 센서들조차 그녀의 존재를 감지하지 못했다. 본관 거실에서는 서장이 최 회장의 변호사와 함께 양주를 마시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서윤이 이미 죽었거나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안이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은 열려있는 2층 테라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와 계단 난간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들은 민준을 사고사로 위장하여 처리하고 최 회장은 병보석으로 빼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그 대가로 오고 갈 뇌물의 액수를 거론하고 있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듣는 서윤의 입가에는 싸늘한 비웃음이 걸렸고 그녀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그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증거를 확보한 뒤 조용히 물러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오빠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기에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집안의 전력 차단기를 내려 다시 한번 어둠을 소환했고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하는 그들의 비명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계단을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서윤은 유령처럼 나타나 변호사를 기절시키고 공포에 질려 권총을 찾으려는 서장의 손등을 단검으로 찍어 눌렀다. 서장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넓은 별장의 방음벽은 그 소리를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키고 있었다. 서윤은 고통스러워하는 서장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위로 쳐박고 그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서장의 휴대폰과 비밀 금고에 있던 현금 다발, 그리고 뇌물 장부를 모두 챙긴 뒤 그를 의자에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렸다. 서장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서유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응시하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녹음기와 장부를 챙겨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서장은 공포와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다. 별장을 빠져나온 서유는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붉게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녀는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 확보한 모든 증거, 자료를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터뜨릴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제 세상은 뒤집어질 준비를 마쳤다.
서윤은 차에 올라타 민준이 있는 안전 가옥으로 향하며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직 세상에는 청소해야 할 쓰레기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뉴스는 서윤이 보낸 익명의 제보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방송국과 주요 언론사들은 경쟁하듯 경찰서장과 지역 폭력 조직의 유착 관계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서윤이 확보한 녹음 파일과 장부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만큼 명백한 증거였기에 검찰은 즉각적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화려한 별장에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서장의 초라한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고 그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 세례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공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되었던 추악한 범죄 사실에 분노하며 거리로 나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최 회장이 입원해 있던 병실과 클럽 바빌론 역시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어 탈탈 털렸고 그곳에서 발견된 마약과 불법 자금은 그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흑호파 조직원들은 줄줄이 연행되어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버스에 올랐고 그들의 위세 등등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서윤은 안전 가옥의 거실 소파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옆에는 아직 붕대를 감고 있는 민준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다. 민준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동생이 해낸 일이라는 사실에 경외감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며 조용히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707 특임단 사령부에서도 이번 사건을 인지했지만 서윤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우와 협력하여 그녀의 개입 흔적을 철저히 지우는 작업에 들어갔다. 언론에는 내부 고발자의 용기 있는 제보로 사건이 드러난 것으로 포장되었고 서윤은 공식적으로는 휴가 중인 군인으로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다. 진우는 서윤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니 안심하고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서윤은 그제야 긴장의 끈을 놓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몇 주가 지나고 민준의 건강이 회복되자 남매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엉망이 되었던 가게를 수리하고 재개장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부서진 집기들을 드러내고 깨진 유리창을 갈아 끼우며 서윤은 묵묵히 몸을 움직였고 민주는 그런 동생을 보며 다시는 이런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동네 주민들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가게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지만 흑호파가 완전히 와해되고 경찰서장마저 구속되었다는 소식에 하나둘씩 찾아와 일손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윤 남매가 거대 악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사실에 통쾌해하며 암묵적인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었다. 드디어 가게가 다시 문을 여는 날 깔끔하게 단장된 간판 아래에는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고소한 튀김 냄새가 다시 골목을 채우기 시작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 그 중에는 호기심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남매의 용기에 감동한 이웃 주민들이었다. 서윤은 예전처럼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홀을 누비며 서빙을 했지만 손님들은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예전과는 다른 조심스러움과 존경심을 보였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그것은 악의적인 험담이 아니라 우리 동네를 지킨 숨은 영웅에 대한 찬사에 가까웠다. 가게 구석 테이블에는 진우가 사복 차림으로 찾아와 치킨을 먹으며 서윤에게 눈인사를 건넸고 서윤은 옅은 미소로 그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진우는 서윤에게 제대하고
경찰 특공대나 경호업체로 올 생각은 없냐고 농담처럼 물었지만 서유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지금은 오빠와 함께 가게를 지키는 것이 더 좋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화려한 액션이나 긴박한 작전보다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땀 흘리며 일하는 순간이 자신에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진정한 승리는 적을 때려눕히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민준과 서유는 가게 문을 닫고 마주 앉아 남은 치킨과 맥주를 나눠 마시며 자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준은 맥주잔을 기울이며 서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고 말했고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서윤은 그런 오빠의 등을 토닥여주며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했고 앞으로는 흑호파 같은 놈들은 얼씬도 못할 것이라고 농담을 던졌다. 실제로 이 골목에는 전설 같은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치킨집 여동생이 맨손으로 조폭 수십 명을 때려 눕혔다는 이야기는 불량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서유는 창밖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지워나갔고 이제는 군인이 아닌 평범한 여동생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빛이 숨겨져 있었고 만약 누군가가 다시 그녀의 가족과 평화를 위협한다면 언제든지 그 빛을 꺼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힘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배웠으며 그것이 바로 특수부대원의 긍지라고 생각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따스하게 가게를 비추고 있었고 남매의 웃음소리는 밤하늘로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유는 휴가 복귀를 위해 군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을 나섰는데 민주는 가게 문 앞까지 배웅을 나오며 그녀의 가방에 갓 튀긴 치킨을 한가득 챙겨주었다. 서유는 부대원들과 나눠 먹겠다며 웃어 보였고 민주는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며 손을 흔들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고 그녀의 등 뒤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그녀의 앞날을 축복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이곳이 자신이 돌아올 유일한 안식처임을 잊지 않고 있었다.